8월 17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도 오고 싶었던 청와대 문이 이렇게 쉽게 열릴 줄 몰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많은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는 기대 속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1기 때와는 어떻게 다를지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죠.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을 맡고 계신 고 장준영 군의 아버지 장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월호 변호사라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가족들하고 1시 반서부터 한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만났는데 오늘 보도가 많이 됐지만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대통령도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좀 분위기였고 유가족분들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하고 침통한 마음은 국민 여러분 모두가 좀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참사에서 이제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사과를 하셨다는 부분에선 또 어느 정도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이 된 상태에서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그 사과를 문재인 대통령보다 전임 대통령한테 들었어야 되는 사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그렇게 3년 동안 만나달라 그래도 외면했던 감회가 많이 깊었었겠어요? 많이 우셨어요? 허탈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근데 한편으로 또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우리 가족들 허심탄회하게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죠, 저희도 또. 이게 좀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님이라는 그분이 우리한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예.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잊어먹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상징성 때문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만나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상징성을 좀 보여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3년 넘게 싸워서 이제 들어갔다 왔네요. 예. 4월 16일 당일도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선 대통령이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구조해야지 직성이 풀리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통령도 현장 가서 구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정말 사고라고 하면 사고 책임자가 누군지 또 아까 구조 실패라고 지금 정상근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가족들은 구조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구조 방기라고 하거든요. 구조하는 흔적이 없어요. 구조를 했다면 구조 실패라고 하면 뭔 좀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전적 의미의 실패는 어떤 고난들이 있어서 이 일을 못해야 실패가 되는 건데 하려고 하는 와중에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구조를 아예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골든타임이라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맥없이 저희 가족들한테 대통령을 공격하네. 아니, 공격을 당할 만한 일을 했으면 공격 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죠, 상식이. 예.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 출범 100일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행사가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이었을 거고, 어찌 보면 어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난 그 전날 이제 8.15 경축사,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경축사가 3.1절과 이제 8.15란 말이에요. 네. 중요한 날이 사이에 껴있는 어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는 그 행사였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출범할 때부터 100일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100일 전후로 해서 100일 날 나올 수 있는 기사에 일면 톱 기사를 세월호 가족들로 장식하게 했다. 무척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8.15 경축사 때도 그러셨고 또 오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촛불로 예. 인한 촛불로 탄생된 정부와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항상 촛불의 의미와 또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으려고 하셨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겨울에 촛불에서의 또 큰 부분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속선상에서 예. 어제로 면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찌 보면 그 2012년 말서부터 2013년 내내 매주 토요일마다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그해 10월에 사이버사령부도 댓글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1년 내내 댓글 문제로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취임 1년 조금 넘었을 때 세월호 참사가 발생이 됐는데, 3년 동안 그 세월호 가족들이 매주 광화문에서 많은 시민들과 이 진상을 요구하면서 그 광화문 현장을 지켰던 게 어찌 보면 그 힘이 그대로 촛불로 연결됐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가족분들은 물러섬이 없으셨죠. 예. 다른 여러 사건들이라든지 참사가 많았지만 또 그분들도 많은 고생하셨지만 특히나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은 본인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시민분들하고 잘 힘을 합쳐서 물러섬이 없으셨던 거.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탄핵 정국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난 이제 4.13 총선 때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4.16 그 추모 인파가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광화문에 비가 옥수같이 오는 날 네. 광화문 전체를 꽉꽉 채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4.13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국면도 사실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분들의 힘, 저변에 걸렸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면면에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장훈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의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의 3년 동안을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노숙을 하면서 3년을 버텨왔잖아요. 네네. 힘들지 않으셨던가요? 자식 문제, 자식이 먼저 갔는데, 자식을 잃은 아이비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모든 아버님들이 다 그렇게 예. 생각하실 건데, 이건 내 몸이 힘들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해서 이게, 좀 쉬어야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몰라도, 저희 그 유가족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자식 문제인데 어떻게 아플 수 있어? 자식 문제인데 아파도 나가야지. 자식 문제인데 내 자식 일인데. 이거 하나만 보고 온 거예요, 여태까지. 예. 박 의원님,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까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답답하다. 후보 시절에. 그리고 감성 표현이 좀 없고 너무 이성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선 와중에 세월호 가족들을 만날 때 보고 또 이제 지난해 올해죠. 선거 와중에 세월호 참사 3년을 만났을 때, 네. 3주기를 맞았을 때, 그때 그 추념사를 하는 걸 보면서, 추모사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분 저렇게 이 세월호 문제를 슬피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 어제도 보면은, 평상시에 보였던 감정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저렇게 깊이 누구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슬퍼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보였어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에도 예. 목포를 여러 차례 방문하셨었고, 팽목도 방문하셨었고, 그리고 우연히 제가 본 영상인데 그 여사님과 같이 부산에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물고기 사는 영상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한 것은 그때 여사님이 잔소리하거나 이런 것에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 그게 재밌다고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셨는데 예. 그 영상 속에 보면 노란 세월호 배지를 달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항상 세월호를 기억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제가 만나 뵀을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느껴지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선되는 날에도 세월호 가족분들을 만나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원래는 좀 더 빨리 가족분들을 만나려고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교적인 일정 때문에 좀 늦춰진 면도 있는데 그리고 시신인양이 다 되면 만나려고 원래 했다 그렇게 하실 그렇게 생각이었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일이 더 지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 이제 어제로 이제 계속 만나셨는데 항상 느끼는 게 잊지 않고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님.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상은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네. 세월호도 인양이 됐지만 그 이제 일기조사위가 제대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그러면서 진상을 못 찾은 거거든요. 네. 2기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죠? 박주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될 안건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예.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좀 만나면서 또 이기 특조위가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데 본인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근데 앞으로 지금 1기 세월호가 그때 박근혜 정부 캐비넷에서도 문건이 발견이 됐지만 사실상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부산이 그랬죠. 됐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특조위가 만들어졌을 때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놓고도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2기는 좀 박주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예. 네, 이렇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특조위가 좀 구성이 돼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또 변호사시니까 검찰 인사 때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호 지검장. 네. 내부적으로 검찰총장 소리도 한때 흘러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사과장인가 부장인가 윤대진 검사. 네. 윤대진 검사가 지금 1차장으로 올라왔나요? 네. 예, 중앙지검 1차장. 그러면은, 댓글도 댓글이지만 어쨌든, 당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던 우병우 청와대. 이런 등등까지도 뚫고 이제는 다시 한번, 세월호 문제를 다시 조사해보겠다. 이런 의지도 검찰에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게, 국회에서 이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던 진상규명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예, 11월이죠? 예, 11월 20일 날로 기간이 만료되면서 예.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오늘 수석들 간의, 원내 교섭단체 수석들 간의 합의로는 23일 날 본회의를 열기로 돼 있기 때문에 23일 날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 특별위원회가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미리 다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협조를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안 되거나 좀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나서서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 정부 차원에서 안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 아니에요? 당시 네, 맞습니다. 정부,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예, 그 정부 차원의 조사라는 부분에는 당연히 검찰 수사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진상조사분과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일기 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정도지 뭔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문제를 밖으로 표출시키지도 못했죠. 예. 대부분 그냥 묻혀버리는 수준으로, 묻어버리는 수준으로 그 일기 특주위를 만들어버렸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선택의 여지가 넓어졌어요. 만약에 국정 진상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은 이제 뭐 수사권, 기소권이 굳이 필요 없더라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뜻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을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전보다는 이제 무척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야 된다. 진상조사요. 예. 저희 가족들이 법으로 만드는 이기 특조위를 예.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다른 게 아니고 정권은 바뀌었어도 정부는 안 바뀐다는 거죠. 아하.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정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싸워야 될 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아니고 지금 탄탄하게 지금 짜여 있는 네, 또아리 트고 있는 부처 실무자들. 그렇죠. 아하. 그 일명 해피아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가 싸워야 될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정부에다 무조건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도 여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만들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특조위를 만들고 특조위에서 조사를 하고 특검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검찰이나 특검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예. 자 검찰은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특조위는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내는 거잖아요. 더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희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지휘체계, 도대체 그날 지휘체계가 어땠는지, 또 그날 위에 뭐 대통령이 없거나 비서실장이 없거나 뭐 국무총리가 없으면 안보실장이라도 그 지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지휘체계상에 지휘를 못했는지, 또 해경 내부에서도 그 지휘체가 가동하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탈출하라. 탈출시켜라. 예. 근데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저희가 밝히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상규명이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상규명이라는 건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 가장 보수적인 방법과 가장 보수적인 그 논리들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진상규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배가 넘어지고 왜 안 구했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까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정부를 못 믿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부를 믿느냐? 아니요. 어허. 절대로 안 믿어요. 저희 가족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탄탄하게 꾸려지는 것만이 네.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자, 특조위뿐만 아니라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네네. 예. 그걸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의미하고. 우선 아직 추모관인도 지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부지도 없고, 또 예. 아이들이 그 납골 시설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다고요? 네,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 걸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저 안타까운 일인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도 쫓겨났어요. 저희 가족, 저희 아이들이. 강제로
쫓겨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임시로 교사 임시로 교실을 만들어서. 교실을 만들어서 기업교실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모아놓을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지하로 넣고 뭐 저희 계획은 예. 뭐 밑그림은 다 지하로 넣고 다 공원화하겠다 했는데도 반대를 해요. 그 옆에 산업박물관이 들어오는 건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공원인데 거기 화랑유원지라고 해서 공원이거든요. 공원 부지죠. 공원 부지에 산업박물관이 들어오는 건 반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저희는 안전공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체험관이랑 뭐 저희 그 세월호에 관한 이런 추모시설도 들어오지만 그 외에 그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이게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공원의 이름을 안전공원이라고 네. 하겠다. 아하. 그래서 저희는 세월호를 보존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월호 그 돈 많이 들고 그 고설덩어리 왜 보존시켜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천안함 안보 관광시키잖아요. 천안함 보면 아 북한에서 뭐 이게 뭐 설랑설레를 하지만 북한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천안함이 저렇게 됐다. 예. 그것만큼 확실한 교육적 가치 있는 게 있나요? 세월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전불감증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게 세월호 선체라는 거죠. 그래서 선체를 보존시켜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2015년에 통과가 됐죠. 아니 2014년인가요? 15년인가요? 저기 지원특별법이 2014년 말 9월, 10월 이 무렵에. 예. 지원특별법 상에 보면 트라우마 센터도 짓게 국립 트라우마 센터도 짓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 뭐 다 하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재단도 신경 써주지도 않고. 예. 박 의원님, 네. 그 지금 이제 그 장훈 씨께서 얘기하신 그 문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서는 세월호 뭐 조직적으로 진상규명도 방해했고 어쨌든 세월호를 알리고자 했던 예술인들도 블랙리스트로 해갖고 만여 명을 묶어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가족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가족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요구사항을 쭉 전달했고요. 네, 대통령께. 네,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에 관련된 법에 따른 특조위가 뜨면 예.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 지원 관련돼서도 지금 그 피해자 지원법이 있는데 그 지원법에 따른 치유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그 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예. 그게 통과되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만약에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충무공원 관련돼서도 가족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지자체하고 노력하겠다. 협조를 해야 되나요? 중앙정부 뜻만 갖고 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예정된 부지 또는 예상되는 부지 주변의 분들이 반대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밀어붙이기가 뭐한 거죠. 그래서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거죠. 예. 예. 지자체에서는 좀 우호적인가요? 지자체 권한은 전혀 그 관여되지 않나요? 그 화랑 유원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지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지자체 내에서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제 좀 결정을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해줘라.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결정 구조가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자치 안산단체장이 당이 어디 당인가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인데 협조가 잘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장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완전히 예.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반대하는 분들,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을 공개적으로 그 토론을 하면서 견해를 모아나가면 될 텐데. 사실은 그 과정을 몇 번 거쳤습니다. 예. 몇 번 거쳤는데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다가서질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청책회나 이런 것들 몇 차례 개최를 하고 예.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도 선뜻 이렇다라고 결론을 못 내렸던 상황입니다. 9.11 테러 현장을 가보면, 네. 그 테러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고, 그런데 기념관에 테러에서 희생당한 분들이, 납골당을 거기다 만들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기, 어디 그 뉴욕 외곽으로 그 시설물을 이제 납골시설물을 빼내면 전 세계인들이 동의할까요? 글쎄 뭐 아무래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예. 인식이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충분한 좀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의견에 약간 좀 반대 의견인데요. 우리나라 전통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당을 모셨어요, 집에. 신주를 모시고요. 그 다음에 위패를 모시고, 사당에다가. 예. 이게 우리나라 원래 국민성인데, 지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기에 오셔가지고 소리 지르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사시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명 떴다방. 또 그리고 그 일부 조합장들, 재건축 예. 그 조합장들. 그러니까 목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그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가족들은 대화를 원하는데 예. 그분들은 막무가내로 그냥 소리만 치고 쫓아오면 없어지고 진짜 떴다방이네요. 그리고 또 지금 지자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뭐 안산시장님 이 방송 보시면 나 뭐라고 할 텐데 지자체장께서 의지가 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4.16 안전공원이 안산에 들어서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당위성도 있고 논리도 충분하고 또 안산 시민 대부분들이 다 여기 동의해요. 예.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 말고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보면 도대체 왜 저러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박 의원님, 네. 저도 이제 들어올 추모공원, 안전공원 들어올 자리를 이제 잘 아는데 그게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공원의 한 귀퉁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현재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그 인근이 곧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발을 전제로 해서 그쪽에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봉안 시설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렵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지역에 납골당 들어오는 걸 주택가에 들어오고 그런 걸 반대, 종교시설을 위장해서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그러는 게 수천 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납골 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런 사회적, 역사적 의미도 없이 납골당을 이제 이렇게 분양하고 팔아먹고 이런 장사 속 때문에 이제 그런 데다가 주택가 한복판에 2,000기, 3,000기로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데 지금은 304명이 한 곳에 모이고 더 이상 추가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런 참사를 우리가 잊지 말자. 이게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이런 참사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
그 추모의 뜻으로 갖다놓은 건데 그게 혐오 시설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또는 그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가 이제 계속해서 뭐 그 납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담긴 공간이 될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오히려 이제 주민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화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군요. 실제로 이제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은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말씀을 드려도 잘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아버님, 그 보면은 이제 그 이 세 군데로 나눠진 그 납골당 세 군데로 지금 이제 그 나눠져 있잖아요. 보면은 자주 가지만 어쨌든 1년에 가족분들이 2번은 꼭 가더라고요. 생일 때 1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사 당일날 또 가고. 네. 갈 때마다 그 이렇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게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아이들만이라도 좀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초반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그 한 군데의 시설에 다 모으자. 예. 초반에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그 수습하는 기간 중에. 근데 그때 얘기했던 데가 어디냐면 그 꽃빛공원인가요? 네. 그 외부에 그 비바람 다 막고 지금 있는 그런 곳에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반대를 했죠. 정부에서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모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모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래 끌죠. 예. 시간이. 박 의원님, 네. 그 지금 정부 뜻은 이런 건가요? 국회에서 특조위가 그 법안이 통과돼서 특조위 구성이 되고, 그럼 이제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네. 국회에서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닙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면 해당 상임위,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예. 대로 환노위의 경우에도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허. 그 당시에 그래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다 같이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당연히 본회의에 11월 23일 날 상정이 되면은 찬성 의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이게 무슨 국회 선진화법 이런 거에 걸리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180석이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법안이. 근데 180석이 없어도 상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트랙이 2개가 있는데 패스트 트랙이 이거고, 하나가 패스트 트랙,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고 또 하나가 의장의 직권상정. 직권상정. 근데 의장의 직권상정은 저희가 설득했지만 실패해서 유일하게 남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란 방법을 쓴 것입니다. 예. 국가 재난의 상황일 경우에만 직권상정한다. 이렇게 단수 조항이 있지 않나요, 의장? 전시 또는 그에 예. 준하는 예. 상황일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제기를 찾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인 패스트 트랙이라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장 올라간 거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반수 출석에 예.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예, 통과될 수 있는. 통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때 주장했던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것을 이 특조위 내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기 특조위도 물론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예. 한계가 뭐였냐면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횟수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를 요청하면은 국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회 의결이 국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법은 무제한으로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아하.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가 그 요청에 기속돼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특검 후보까지도 이 특별위원회에서 골라서 같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특조의 수사권이 거의 부속적으로 붙어있다고 왜냐하면 볼 수가 무제한 있네요. 특검이기 때문에 예. 특검을 요청하고 해서 특검을 계속 발맞춰서 가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캐비넷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라.
라는 문건이 나왔었어요. 네, 그랬죠. 무슨 전쟁하나요? 그러게요. 좀 황당한 좀 문건이기도 한데, 예. 네. 그 지난달 14일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00여 건의 문건 중에서, 네. 이렇게 뭐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를 하라, 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 뭐 그런 문건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예. MBC는 왜 여기 끼어 있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뭐 MBC가 뭐 세월호 참사를 좀 돌이켜 보면 뭐 가장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렸던 게 뭐 전원구조 오보 아니었었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것이 오보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예. MBC에서 목포 MBC에서 그때 당시에 전원구조가 아니다라는 보고를 올렸는데 그 서울의 MBC에서 그거를 묵살했다. 뭐 그런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세월호를 3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가족, 그다음 대통령, 우리 시청자분들께 세월호 문제는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년 넘게 잊지 않고 같이 분노하면서 같이 행동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예. 그런데 저희 가족들 옆에는 항상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고, 국민 여러분들이 또 저희와 같이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고 행동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태까지 버틴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예. 또 정말 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밝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3년 동안 광화문 광장을 지키지 않았으면 아마 지난 겨울에 1,700만이 모이는 그런 뜨거운 촛불이 없었을 겁니다. 그 촛불이 없었으면 문재인 정부의 탄생도 없었을 겁니다. 3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가족들, 희생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과 함께 이 광장을 지켜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월 17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의 3년 동안을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노숙을 하면서 3년을 버텨왔잖아요. 네네. 힘들지 않으셨던가요? 자식 문제, 자식이 먼저 갔는데 자식을 잃은 아이비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모든 아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건 내 몸이 힘들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해서 이게 좀 쉬어야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몰라도 저희 유가족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자식 문제인데 어떻게 아플 수 있어? 자식 문제인데 아파도 나가야지. 자식 문제인데 내 자식 일인데 이거 하나만 보고 온 거예요, 여태까지. 예. 박 의원님,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까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답답하다. 후보 시절에. 그리고 감성 표현이 좀 없고 너무 이성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선 와중에 세월호 가족들을 만날 때 보고 또 이제 지난해 올해죠. 선거 와중에 세월호 참사 3년을 만났을 때, 네. 3주기를 맞았을 때, 그때 그 추념사를 하는 걸 보면서, 추모사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분 저렇게 이 세월호 문제를 슬피 기억하고 있구나. 그 어제도 보면은, 평상시에 보였던 감정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저렇게 깊이 누구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슬퍼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보였어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에도 예. 목포를 여러 차례 방문하셨었고, 팽목도 방문하셨었고, 그리고 우연히 제가 본 영상인데 그 여사님과 같이 부산에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근데 100일 전후로 해서 100일 날 나올 수 있는 기사에 일면 톱 기사를 세월호 가족들로 장식하게 했다. 무척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8.15 경축사 때도 그러셨고 또 오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촛불로 예. 인한 촛불로 탄생된 정부와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항상 촛불의 의미와 또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으려고 하셨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겨울에 촛불에서의 또 큰 부분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속선상에서 예. 어제로 면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찌 보면 그 2012년 말서부터 2013년 내내 매주 토요일마다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그해 10월에 사이버사령부도 댓글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1년 내내 댓글 문제로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취임 1년 조금 넘었을 때 세월호 참사가 발생이 됐는데 3년 동안 그 세월호 가족들이 매주 광화문에서 많은 시민들과 이 진상을 요구하면서 그 광화문 현장을 지켰던 게 어찌 보면 그 힘이 그대로 촛불로 연결됐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가족분들은 물러섬이 없으셨죠. 예. 다른 여러 사건들이라든지 참사가 많았지만 또 그분들도 많은 고생하셨지만 특히나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은 본인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시민분들하고 잘 힘을 합쳐서 물러섬이 없으셨던 거.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탄핵 정국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난 4.13 총선 때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4.16 그 추모 인파가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광화문에 비가 옥수같이 오는 날 네. 광화문 전체를 꽉꽉 채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4.13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국면도 사실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분들의 힘, 저변에 갈렸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면면에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장훈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거의 누구보다 예, 물고기 사는 영상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한 것은 그때 여사님이 잔소리하거나 이런 것에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 그게 재밌다고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셨는데 예. 그 영상 속에 보면 노란 세월호 배지를 달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항상 세월호를 기억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제가 만나 뵀을 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느껴지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선되는 날에도 세월호 가족분들을 만나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원래는 좀 더 빨리 가족분들을 만나려고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교적인 일정 때문에 좀 늦춰진 면도 있는데 그리고 시신 인양이 다 되면 만나려고 원래 했다 그렇게 하실 그렇게 생각이었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일이 더 지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 이제 어제로 이제 어떻게 해서 만나셨는데 항상 느끼는 게 잊지 않고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님.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상은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네. 세월호도 인양이 됐지만 그 이제 일기조사위가 제대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그러면서 진상을 못 찾은 거거든요. 네. 2기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죠? 박주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될 안건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예.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좀 만나면서 또 이기 특조위가 뭐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데 본인도 할 수 있는 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근데 뭐 앞으로 지금 1기 세월호가 그때 뭐 박근혜 정부 캐비넷에서도 문건이 발견이 됐지만 사실상 정부의 뭐 조직적인 방해로 구산이 그랬죠. 됐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이 특조위가 만들어졌을 때 뭐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놓고도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기는 좀 뭐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예. 네, 이렇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네, 특조위가 좀 구성이 돼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그 또 변호사시니까 그 검찰 인사 때 당시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호 지검장, 네. 내부적으로 뭐 검찰총장 손도 한때 흘러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사과장인가 부장인가 윤대진 검사. 네. 윤대진 검사가 지금 1차장으로 올라왔나요?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만나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상징성을 좀 보여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3년 넘게 싸워서 이제 들어갔다 왔네요. 예. 4월 16일 당일도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선 대통령이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구조해야지 직성이 풀리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통령도 현장 가서 구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정말 사고라고 하면 사고 예. 책임자가 누군지 또 아까 구조 실패라고 지금 정상근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가족들은 구조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구조 방기라고 하거든요. 구조하는 흔적이 없어요. 구조를 했다면 구조 실패라고 하면 뭔 좀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뭐 사전적 의미의 실패는 어떤 고난들이 있어서 이 일을 못해야 실패가 되는 건데 하려고 하는 와중에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구조를 아예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의 그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골든타임이라는 그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맥없이 저희 가족들한테 대통령을 공격하네. 아니 공격을 당할 만한 그 일을 했으면 공격 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죠, 상식이. 예.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출범 100일.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행사가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이었을 거고, 어찌 보면 어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난 그 전날 이제 8.15 경축사,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경축사가 3.1절과 이제 8.15란 말이에요. 네. 중요한 날이 사이에 껴있는 어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는 그 행사였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출범할 때부터 100일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 8월 17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도 오고 싶었던 청와대 문이 이렇게 쉽게 열릴 줄 몰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많은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어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는 기대 속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1기 때와는 어떻게 다를지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죠.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을 맡고 계신 고 장준영 군의 아버지 장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월호 변호사라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족들하고 1시 반서부터 한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만났는데
오늘 뭐 보도가 많이 됐지만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무래도 뭐 대통령도 뭐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할 네. 정도로 네 그런 좀 분위기였고 뭐 유가족분들도 뭐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하고 네뭐 침통한 마음은 뭐 국민 여러분 모두가 좀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참사에서 이제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좀 사과를 하셨다는 부분에선 또 어느 정도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이 된 상태에서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그 사과를 문재인 대통령보다 전임 대통령한테 들었어야 되는 사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 그렇게 3년 동안 만나달라 그래도 외면했던. 감회가 많이 깊었었겠어요? 많이 우셨어요? 허탈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우리 가족들 허심탄회하게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죠, 저희도 또. 이게 좀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님이라는 그분이 우리한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예.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잊어먹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상징성 때문에